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금리 전망이 상향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소비 심리와 소매 판매 등 이 지수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동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또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ECB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또 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겸 마스터님 그리고 김산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 한 분이 계시죠. 김산 마스터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산입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고요. 제가 첫 방송을 이 서울경제TV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수년이 흘러서 오늘은 해외 선물이라는 코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로 또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럼 이어서 또 선겸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오늘 새롭게 김산 마스터님하고 같이 월요 기미로 다시 한번 활약을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두 분의 든든한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의 여러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겸 마스터님부터 시장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분석부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물가죠. 일단은 네. 물가 제가 잠깐 좀 짚어드리고 예. 제가 항상 그 이슈적인 것과 네. 키워드를 제가 좀 뽑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키워드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 더 조금 공개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을 조금 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 잠깐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22년, 2023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물가 얘기죠. 물가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어차피 어떤 중립금리적인 차원은 페드에서 딱 어떻게 3.5, 뭐 3.5에서 4.0 정도로 일단은 중립금리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 중립금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수십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립금리 자체는 우리가 딱 어떤 포인트를 딱 짚어서 이게 무조건 중립금리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5에서 한 4.0% 정도 봤을 때 자, 금리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7월, 9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거의 0.25% 내외로 일단은 조정이 될 것이다. 일단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시장에서 어떤 지표를 일단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하는 시간을 잠깐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우리 CPI 있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9.1%로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른 이런 상황에 자 다음 달과 다다음 달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나마 우리 식료품과 유가가 제외된 코어 CPI죠. 근원 CPI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유가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시장의 판단 지표 두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사실상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이걸로 페드가 어떤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판단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요. 자, 페드는 지금 한 2% 정도, 우리가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2%에서 3%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년. 그 안에서 일단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성장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2022년에는 지금 한 5.2까지 오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23년과 24년, 그러니까 페드의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정책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라고 하면 2%대 초반이죠. 2%대 초반인 24년에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대, 2% 초반대가 한 2년 정도, 지금은 뭐 1년 반 정도 되네요. 1년 반 정도 있다는 일단은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일단 판단 지표, 추정치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 소비 지출도 앞으로도 중요한데 자, 이번 물가 지수의 디테일을 조금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두 가지죠. 일단 유가다. 자,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휘발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옅은 색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동일하게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은 유가, 수요적인 측면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어떤 지료, 그렇죠? 임대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그나마 지금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이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매에 대한 어떤 임대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 지표가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물가는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으나 개인 소비 지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수요의 억압,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 문제는 그러면 두 번째 유가다. 유가가 사실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이요. 유가만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피크아웃, 이거는 다음 달에 일단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주에 나온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이런 게 좀 오르기는 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는 게 여러분은 더 많이 도움을 된다는, 더 여러분들 시장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후반기죠, 여러분. 후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또 하나 뽑아 드려야 되는데, 올해 후반기 키워드 자막에 보시다시피 물가에서 침체다. 자, 물가라는 것은 뭐 2023년, 2024년 쭉쭉 계속될 것이지만, 자, 제가 분명히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없는 물가 하락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페드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침체잖아요. 침체가 언제, 얼마나 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 이슈화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이슈화 시켜야 되느냐?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얼마나 얕게,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지 않게, 세 번째, 얼마나 단축적으로,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얼마나 단기적으로 오는지,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 침체 옵니다. 경기 침체 오는데요. 얼마나 깊게 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올 것인가, 그리고 얼마의 기간으로, 듀레이션으로 올 것인가, 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견 선생 마스터님이 이제 올해 후반기 키워드는 물가보다는 침체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질문 내용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산 마스터님은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뭐 선견 선생님하고 뭐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네. 유가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 논의할 게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예. 기업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 실적을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전미 주택 건설 협회 주택 가격 지수를 시작을 해서 테슬라도 있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뭐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것들을 어떤 그 관망지세로 보냐 아니면 매수냐 매도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실적을 발표로 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던데 요즘 최근에 미국 달러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만약에 오늘 낮장에서는 좀 많이 좀 포지션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과감하게 한 109나 한 11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는 한 4%대까지도 충분히 더 이상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시장에서 우리가 관망세를 보고 있는 원자재 비용이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과 투입 관련으로 해서 재무 구조로 나올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증가로 기업들의 이익 마진율이 줄어들면서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로 일어났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기업의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가 바로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될 테니 꼭 굳이 지금 방향성이 상방이다. 또 방향성의 하방이다라고 해서 섣불른 어떤 매매 패턴보다는 이 기업 실적들을 좀 보시면서 금리 인상 최근에 나온 미국 달러 지수를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를 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것도 오늘부터 또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의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헤지 펀드 기업들은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할 때는 일반 자동차들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약간 좀 축소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샀을 때 그때 축소를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기차가 어느 정도 전 글로벌 증시의 대세로 발돋움을 해서 과연 테슬라가 지금 다시 한번 뭐 $1,000 이상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헤지펀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테슬라를 그닥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으니까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오늘부터 앞으로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다다음 달 마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보시면서 정리 포인트를 갖는 게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과 또 이 달러 인덱스를 체크하면서 투자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뉴페이스지만 이 오랜 투자 경력이 있으신 김산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노란톡으로 질문 내용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또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도 적극적 증산 가능성이 약하다는 반응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목요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달러화 약세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 상품군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21% 오른 12,1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65% 오른 온스당 1,71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네, 또다시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4.86% 상승한 배럴당 9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86% 상승한 1.02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전거래일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 이어가던 달러도 약세로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요.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산 마스터님은 매도 들어주셨고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선견 선생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는데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당일 전략이잖아요. 당일 네. 전략. 뭐 물론 제가 계속 매도 대세 하락장 말씀을 네. 일단 계속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제가 강연회나 이런 데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만천 몇 포인트죠? 잠시만요. 이제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068포인트네요. 올해 최저점 11,068포인트를 깨고 일단은 내려갈 것이다.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근데 당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 자, 사실상 꼬리가 굉장히 길죠. 윗꼬리도 많이 길고 아랫꼬리도 많이 깁니다.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매매를 권해드릴 수가 없는 장이고, 자,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일단 형성을 하고 있는데 12,200포인트를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12,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밀려서 내려오고 넘었다가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예상으로는 7월 말이죠. 7월 27일 FOMC 전까지는 이런 박스장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보시면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일봉상 보시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올랐는데 사실상 보시면요 여러분 나스닥이 오를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은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사실은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자 실적들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 컨센서스보다 조금 잘 나왔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올랐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같은 이런 지출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게 이제 임팩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올랐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나스닥이 오를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다라고 사실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FOMC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큰 방향 잡으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당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꼬리들이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교 선생 마스터님은 이제 관망 들어주셨고 오늘 이제 김산 마스터님은 매도 전략 들어주셨는데요. 네네네. 오늘 매도 전략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좀 앞서 한 5분 정도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뭐 기업의 실적을 발표를 좀 기다리자 했고 네. 또 지금 이제 성견 지명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7월 27일 FOMC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네. 일단 뭐 차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왜 매도로 한 표를 던졌냐면 예.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240 분봉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12,200이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12,200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매도세의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한번 나온다고 하면 한 11,750선에서 다시 한번 되돌린 구간이 있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상단을 12,200, 하단을 11,750 정도로 좀 놓고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항, 지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3일 날 나왔던 음봉의 시가 자리죠. 계속해서 하방을 연출했던 자리가 12,350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구간을 정확히 돌파를 해야 앞으로 시그널 신호, 상승 패턴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일목균형표의 전환선도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죠. 완연한 구름대의 어떤 상승 패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200선을 일단 큰 저항대로 놓고 지지선은 길게 보신다면 11,750.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흐름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구간에서도 지금 최대 지금 뭐 밑꼬리는 달고 있지만 일단은 12,100선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 5분 차트로 본다고 하면 바로 이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선을 하나 좀 거드리겠습니다. 103 정도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 그러면 저는 하방 추세의 의미로 본다면 최소한 12,000 부근까지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S&P를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애플과 테슬라, 쉽게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지수는요. 기술주 100개 종목을 밀집해서 만든 선물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애플의 환율,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군들의 지수 편차도 바로 나스닥의 큰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12,100선이 깨진다고 하면 단기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까지 새벽까지 거래는 조금 근무를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 조금 더 보시면서 앞으로 한 1시간, 한 12시 반까지는 103 그리고 100을 지키는지 한번 여부를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 저는 앞으로 12,200선을 돌파로 보다면 단기 하락, 그래서 매도에 한 표를 던져 드린 겁니다. 네, 이제 12시 30분까지는 이제 12,200선을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당일은 좀 매도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0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말씀해 드린 그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일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계산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원유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또다시 100달러 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4%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101달러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당일 5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동일하게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또 김산 마스터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게 아마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네, 그렇죠. 다른 저희뿐만이 아니라 더 저희들보다 유능한 전문가분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왜 이게 유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하냐면 전 글로벌 증시는 사실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문제고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뭐 예전에 저희가 2007년도 국내만 봐도 테마주였죠. 뭐 풍력이다. 그리고 모래에서 뽑아내는 그런 기름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는데 뭐 친환경 에너지로 글로벌 증시 그 여러 가지 나라 큰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는 좋겠지만 아직까지 석탄 석유보다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다시 한번 경제 지표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포맷 정도의 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유가는 아마 일봉상에서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103달러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큰 흐름인데 앞으로 우리가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석유를 더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분하고 유가하고 맞먹는다고 가정을 해서 두 가지를 딱 본다고 하면 당연히 유가는 점점 지금 뭐 얼마 전까지 100달러 깨지면서 91달러까지도 붕괴를 됐지만 이거는 단순한 지표의 어떤 시장의 흐름 매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고 1970년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부분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해외가 아닌 자국에서 뭐든지 다 제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생산 비용 발생에서 나오는 원자재, 즉 이 유가도 WTI도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는 다시 한번 반드시 하반기까지 상승 패턴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소강 상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가는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유가 크루드 오일 차트 보시면 일봉상에 딱 보시면 5일선에 오늘 굉장히 나란히 잘 안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가가 아마 97달러 중반선에서 시가를 했었죠. 97달러 27센트에서 오늘 낮장에만 근 200포인트, 15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상승률을 좀 보이는데 바로 21선 부근이 104달러, 103달러 8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는 구간이 바로 어떤 패턴이냐 보신다고 하면 바로 지금 저항에 걸려있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나와 있던 부근이죠. 그리고 5월 달에 나와 있던 부근도 계속해서 103달러, 104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큰 그림들이 나왔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계속 우상향으로 받쳐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103달러 중반, 104달러 초반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21선이 완전히 붕괴된 110달러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테니까 단기적으로 한 98달러 50센트 정도에서 조정 파동이 있으면 매수 전환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들고 있지만 워낙에 뭐 이렇게 장들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보다는 좀 조정 파동이 있을 때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주간 좀 하락률 한 10% 가까이 또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가 또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당일 98달러 매수 103달러 선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김산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 현재 글로벌 증시의 방향키는 에너지다라고 하시면서 하반기까지도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혹시 선견 마스터님께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이게 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네. 수요와 공급 중에 예. 사실은 공급의 문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예. 잠깐 보시면 자, 이 고점 한번 볼게요. 이때 고점이 지금 123달러 정도 됐고요. 지금 계속 이제 하락을 했죠.
자, 하락을 한 게 사실은 오일이 사람이라고 치면 네.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오일이 여러분 왜 떨어졌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일단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자, 오일만 딱 국한을 하겠습니다. 수요는 정해져 있다. 그렇죠? 수요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급에서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오일이 93달러인가요? 자, 저가 보겠습니다. 90.56달러죠. 90달러까지 일단 온 이유는 공급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 때문에 90달러까지 일단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그러면 기회죠. 왜냐하면 공급에서 계속 때려줘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수요에서 지금 수요 측면에서 원인이 돼서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그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좀 유가가 약세를 보인 뭐 그런 네네. 영향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 영향도 있나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오일 가격이 지금 만약에 잡힐 거라고 하면 네. 공급에서 플러스가 돼줘야 돼요. 네. 그러면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때려주면서 이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네. 제가 이게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하냐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일요일 날, 주말에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제가 노란톡방에 그 기술적 분석 올려드리면서, 사실은 바이든이 그 라이브로 기자회견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정말. 네. 무슨 인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는 뭐였습니까? 자, 그래서 증산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이만큼의 공급을 늘려줄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 제가 3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죠. 그 저번 주에 바이든이 중동으로 날아가기 전에, 자, 어떤 딜을 가져오면, 공급 측면에 대한 어떤 딜을 가지고 오면 유가는 하락을 할 것이고, 자, 딜을 못 가져오면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어설프게 가지고 오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유가가 많이 안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일단은 수요는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선까지는 다 하락했다라고 봅니다. 수요로 인한 가격 하락은, 자, 지금 지지선을 조금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이 지금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도 안 됐다고 보거든요. 하나도 안 됐다라고 보면, 제가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때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자, 신고가를 찍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대까지 일단은 올라오는 게 사실은 차트 기술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신고가 근처인 130달러 선까지 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 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룸이 남아있어서 진짜 이게 130달러 근처까지 가는 이런 룸을 만든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물가도 더 치솟을 것이고. 자, 그게 일단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면, 자, 매수 방향이다라고 하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103.50달러 정도까지는 오늘이라도 일단은 오를 수 있는 그런 룸이 보인다. 그 다음에 108달러 정도 일단은 보신 다음에, 제 생각에는 120달러까지도 치솟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103.50달러 라인, 그리고 108달러 정도까지 이번 주는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진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이 공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100달러 선까지 또 상승할 수 있다 말해주셨고요. 네, 그럼 이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5467번님께서 또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구리 궁금합니다라고 또 굉장히 짧고 굵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구리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약세 나타내고 있죠. 구리 앞으로 좀 어떤 행보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김산 마스터님 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저는 다시 뭐 이게 성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네.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오르는 거에 좀 법칙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네. 일단 원자재 하나만 좀 놓고 본다면 오늘 이슈가 성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원자재 쪽으로 아마 좀 이슈가 좀 일단은 거의 한 50% 이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리도 당연히 뭐 산업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리 가격이 지금 다소 이렇게 좀 침체가 되더라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구리를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인 상승 반등은 다시 반드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구리도 선박이나 자동차 등에도 계속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패턴이 있다라고 해서 매수 쪽으로 일단 뭐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매수 쪽으로 좀 한 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만 거의 마이너스 21%가량. 한 25, 네. 예, 저점까지 간다면 그건 한 28.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빠졌었습니다.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라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선경 선생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뭐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예. 수요 측면에서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어차피 수요는 지금 살아날 기미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없지만 네. 어차피 코로나도 끝날 것이고 예. 더 수요는 더 살아난다라고 일단은 봐서 자 어떤 매도 측면보다는 저점을 일단은 저점을 좀 잘 잡으셔서 저점 매수 형식으로 이런 매매 패턴을 일단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의 마스터님이 좀 공통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이 시장이 다시금 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 이 글로벌 2차 전지 수요가 늘면서 또 리튬 가격이 역사적인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구리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축과 이 강달러 기조로 골드 역시 계속해서 한 5주 연속 하락세 이어졌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하면서 한때 1,70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강세 흐름 보여지면서 온스당 1,71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골드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산 마스터님은 관망, 그리고 성견 선생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성견 선생 마스터님부터 매도에 대한 또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신세계에서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차트를 일단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20년 이후로 기조가 조금 많이 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자산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의 기조 변화는 뭐였습니까? 자, 2월달 여기 보이시죠? 2월달 여기입니다. 2월달 여기인데요. 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팬데믹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빠지죠. 그리고 V자 반등을 그렸죠. 미국 시장이 V자 반등을 그리면서 골드도 어떻게 됐나요?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도 한번 보시죠. 2022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6월 이후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골드는 표면상으로 안전자산이다라는 타이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진정한 어떤 이슈가 있는 그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대폭적인 하락의 어떤 기운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해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 이외에는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나스닥이나 S&P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떤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러만 사고 골드는 그냥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죠. 자,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두고 기본적인 거를 보면 아직도 저는 미국 시장의 약세를 점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068포인트 올해 최저점도 일단은 깰 거라고 보고요.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걸 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등락은 있지만 그 최저점 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하방 쪽으로 크게 가겠죠. 자, 지금은요, 미국 시장 잠깐만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면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흔드느냐. 내려올 만큼 일단은 다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내려올 만큼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려면 시장에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 임팩트가 터지면 올해 전저점 깰 겁니다. 자, 그 전에는 뭐예요? 굉장히 시장을 많이 흔들면서 박스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많다.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이제는 하방에 대세 하락, 하방에 큰 포커스를 주면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프레임으로는 자, 미국 시장이 빠질 때 골드도 같이 내리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산이라는 이 하나의 프레임만 가지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할 때 골드를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되리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그냥 매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022년 이후로 큰 골드에 대한 어떤 그런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차트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보시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1963달러에 지지난주 수요일 날 진입을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홀딩 중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쭉 보시면 어차피 여기 제가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020년 8월 달입니다. 2020년 8월 달. 그리고 현재 정확히 쌍봉을 찍고 제가 이 기준점, 여기 정도의 기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 시장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11월 전에 다시 급속도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전 일단은 골드는 뭐 스윙이든지 중장기적이로든지 아니면 단기적이로든지 일단은 매도 사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삼 마스터님은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성견 선생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이게 네. 편말을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솔깃 저도 하시나 보네요. 예, 네. 사실 뭐 저도 거래나 이런 거를 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네. 드리면 자꾸 오늘 매도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하루만. 근데 그렇군요. 예. 자꾸 이제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헤지 펀드 쪽에서 네. 달러 선물 지수를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안전자산인 골드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죠? 한쪽은 매수를 잡고 한쪽은 매도를 때린다라는 표현이 뭐 방송에서는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매도 흐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7월 14일 날 1,695달러를 정확히 딱 찍었습니다. 이 가격이 2011년 3월 달 저점이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1,690달러 선으로 해가지고 쭉 나란히 가고 있는 포지션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봉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일단은 보실 겁니다. 화면상 보시면 이 자리죠. 작년에 지금 3월 8일 날 1,694달러 9센트를 딱 저점을 찍고 상방치고 또 자리 주고 또 올리고. 근데 최근에 뭐 3월 달에 나왔던 2,085달러 부근으로 해서 지금 계속 큰 하락을 보였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매도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안전자산을 저점에서 사고자 하는 또 매수자,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보다는 관망을 좀 하자는 이유가 뭐냐? 이달 말일 날 FOMC의 발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업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 과연 나스닥과 S&P 이 두 선물 지수가 방향성을 글로벌 지수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골드나 유가도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안전자산은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버도 지금 골드랑 같은 그림으로 내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반등의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만 제가 약간의 차트를만 좀 본다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들어야 되나 관망을 들어야 되나 좀 고민을 사실은 좀 했는데 저는 사실은 관망을 좀 보면서 최소한 저항선인 1,930달러를 안착을 한다고 하면 시그널은 1,800달러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한 표를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거는 산이 높으면 당연히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 포인트가 서로 전략적인 기획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한쪽이 무조건 오른다고 계속 오르겠지 한쪽이 내린다고 해서 계속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각자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줄 수 있는 지수 이런 것들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을 다 보시면서 포인트를 갔을 때 안전자산이 이 자리에 어떤 포인트, 어떤 포맷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움직여주는지를 차트를 보시되 예를 들었을 때 분봉으로 보고 어떤 분이 3분봉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717달러에서 매도 그림이 음봉이 떨어지니까 단기적으로 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락으로 5달러만 그냥 수익만 내고 나올래 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좀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본다고 하면 분명히 일봉상으로 좀 놓고 본다고 하면 1,930달러가 저항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달러 정도를 어느 정도 안착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음봉을 줬던 자리입니다. 음봉을 줬던 자리가 바로 7월 5일 지금 1,814달러부터 계속해서 붕괴됐던 자리를 다시 한번 안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일목균형표 전환선까지도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관망을 들었지만 매수 시그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중립적인 것보다는 관망 자세를 보시되 매수 쪽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원자재 가격 플러스 일단은 안전자산, 골드자산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일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6선으로 레벨을 낮추면서 골드 좀 단기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김세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당일 주요 상품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선견 마스터님께서 또 멀리 가시더라고요. 네.
열정과 낭만의 도시 부산 가시던데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전국을 다 돌 예정이고요. 네. 지난주 대구 갔죠? 그렇죠. 대구 굉장히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 부산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고 네. 대구에 오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쵸. 큰 프레임은 같아요. 왜냐면 미국 시장 네. 일단은 분석 살짝 해드리고 예. 한국 시장 분석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근데 한국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지금 상황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제일 궁금하신 거 향후 뭐 내년, 3년, 5년 있다가 어떻게 한국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노하우로, 제 11년 노하우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구에 오셨던 분들도 당연히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7월 23일 오후 1시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 개최가 됩니다. 부산일보 10층에서 열리니까요. 시장에 대한 리스크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50분만 받으니까요. 빠르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산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